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 과학기술과 서민문화,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입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일러 드릴 테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 과학기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실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연관돼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양에 일단은 뭐 문물이 수용이 되죠. 서양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사람은 바로 누가 있습니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있었죠. 물론 좀 안타깝게도 신하들이 이 세자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얼마 못 살고 죽었지만 말이죠. 자, 어찌됐든 이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천문학, 세계지도, 천리경, 자명종, 화포 등이 전래가 됐고요. 특히 이제 화포 전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표류에다가 이제 들어왔던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화포 만드는 기술을 훈련도 가면서 이제 많이 전수를 했고, 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요. 한편 제주도에 이제 표류를 했던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똑같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결국에 이제 그 지네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그런 책을 썼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성문하고 홍대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전설을 주장을 했고요. 김육이 시헌역을 도입합니다. 이 시헌역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게 효종 때인데, 이 시헌역이 약간의 그 양력적인 요소가 가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헌역은 가보 을미개혁 때까지, 을미개혁 때 우리가 양력, 완전 양력을 사용했으니까요. 을미개혁 때까지 쭉 사용했던 그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자,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인 고려 만국전도, 이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 만국전도, 진짜 그 세계 지도와 비슷하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태평양이고, 야, 우리나라 굉장히 작구나. 세계 이렇게 크단 말이야. 중국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의학과 농업 기술의 발달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의 어이였던 허준의 동의보감,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마라는 이 사람은요, 조선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만 광해군 때하고 이재마하고 거의 200여 년 차이가 나버려요. 250년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사상의학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해서 이제 처방을 달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처방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의서가 동의수세보원이에요. 동의수세보원이란 책을 지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서, 신석의 농가집성. 농가집성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가집성도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벼농사 관련 농법을 정리했고요.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백과사전적 농서다. 백과사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 임원 경제지. 자, 기술로는요. 거중기. 이 거중기는 정약용이 수원 화성 건설할 때 사용을 했었죠. 이 돌멩이를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시 정약용이 배다리도 설계했습니다. 이 정조가 이제 수원 화성에 행차를 할 때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배들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널빤지 같은 거 연결해서 이 위로 이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 배다리 이 기술이 현재 이제 이 군인들이 도하 작전할 때 요 원리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민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문화가 발달했던 원인은
당연히 서민들이 형성을 했죠. 뭐 분홍층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거상들이 생겨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시킵니다. 이 서당들이 많이 생겨나요. 서당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자, 서민 문화의 첫 번째 문학으로는 한글 소설. 당연히 한글 소설이 유행했겠죠. 왜 여기 쓰는데 여기가 그려지는지 모르겠네.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서울 차별에 대한 어떤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져 있고요. 자, 춘향전. 춘향전도 그 신분제도의 어떤 모순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이 자유로운 러브, 사랑 관계 이런 것들을 묘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사설 시조. 시조는 원래 이 사대부들의 그 전유물이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정몽주의 단심과 이방원의 하여가 옛날에 그 이 지배층들은 대화를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시조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높아야 됩니다. 그 운율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설 시조라는 말은 사설 길다는 얘기입니다. 길어요. 길어.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함축적인 어떤 뜻을 그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함축적인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죠. 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서민들이 무식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말 한마디에 굉장히 다들 예민해요. 그래서 서민들의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조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사설 시조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균의 홍길동전과 관련된 그 사료입니다. 소신은 본래 천한 노비의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호부호영을 못했던 것이죠. 평생에 한이 되었기에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참여했으나 백성은 조금도 해치지 않고 각고의 수령이 백성의 고유를 짜내어 빼돌린 재물만을 갈취했지만 네. 자, 그다음에 서민 문화 가운데서 판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이 한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소리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긴 이야기를 창과 사설 말로 표현하는 거. 그때 얘 춘향이가 허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탈춤, 탈쓰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산대놀이. 주로 이제 탈춤이나 산대놀이 같은 경우는 이 양반탈을 쓴 사람이 어떤 권위라든가 양반을 좀 멋있게 이렇게 그려준 게 아니죠. 양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래서 풍자를 한 거예요. 예, 양반 있네 하고 예,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풍자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과 글씨로 갈게요. 이 조선 전반기 때는 그 관청에 소속돼 있는 특히 이제 도화원, 도화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전문 화가들이 그린 어떤 관념적인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그림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안견의 몽유도 원도라든가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같은 그런 작품들이죠.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보다 좀 사실적인 어떤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경치, 진경산수와 몽유도 원도는 진짜 경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경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선이죠. 정선이 금강산을 그렸던 금강전도, 그다음에 인왕산을 그렸던 인왕산은 어디 있습니까? 경복궁 그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인왕산을 그렸던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풍속화 역시 그 서민들의 어떤 그 생활상을 그 풍속을 그렸던 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홍도죠. 김홍도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단원김홍도죠. 호가 단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산에 가면 단원구가 있습니다. 단원구. 그래서 이 단원구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김홍도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원구라고 했는데 또 이제 단원하니까 또 우리 또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세월호에서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생각도 나네요. 김홍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윤복 선생님이 있는데 이 신윤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반들을 그 풍자를 합니다. 그 양반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은 척 고귀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안 그래. 능구렁이가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화폭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반들 풍류, 특히 이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남녀의 애정 표현을 여기에 담았고요. 자,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민화입니다. 민화. 민화는 이 작자가 미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 장수, 다산과 같은 서민들의 소망과 감정 이런 것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길조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길조들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라든가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화다라는 거고요. 서예는 과거에 그 중국의 화풍을 쫓아서 이렇게 글씨로 썼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한석봉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왕이지체, 뭐 송설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전부 다 중국의 글씨체를 쫓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추사 김정희가 독자적인 글씨체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추사체라고 하고요. 이광사의 동국진체가 또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금강존도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금강산의 이 수려한 모습을 딱 그린 거죠. 김홍도의 풍속화, 논가리, 뭐 김홍도는 뭐 이런 거 씨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장간, 또 서당의 풍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신윤복의 단오풍정, 단오날에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그네도 타고 놀고 있고 이렇게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있습니다. 목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네. 또 양반들도 또 이게 여자들한테 자기 체면 다 구기고 기생을 말에 태우고 지가 이렇게 옷을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기생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빛 아래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신윤복의 작품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건축 보겠습니다. 자, 1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해요.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불교를 굉장히 억압했는데 17세기 이제 서민들이 이제 어떤 그 문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교도 조금 활기를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반 지주층들 또 서민들의 경제적 선장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종교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자, 김제의 금산사 미리점, 구례의 화엄사 각항점,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보문사 팔상전 같은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에 있는 보은사 법주사의 팔상전. 18세기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분원과 상인들의 지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분원과 상인들, 서민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식이 강한 사원이 나타난다.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그 다음에 안성의 성남사,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이 수원 화성이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주사 팔상전의 모습입니다. 팔상전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원 화성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으로요. 제가 이게 준비를 했는데 건축물의 지붕 구조예요. 이렇게 맞배 구조가 있는데 맞배 구조. 건축물이 이렇게 지붕이 마치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다. 맞배 구조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의 주심포 양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양식이에요. 맞배 지붕이. 그래서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수덕사, 대웅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초창기 때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식.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양식이 우진각 지붕인데, 맞배 지붕하고 우진각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이 주가 되는 요 지붕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비스듬히가 있어요. 맞배 지붕은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데 우진각 지붕은 이렇게 비스듬히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큰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건축물이에요. 이 지붕이에요. 지붕 양식이에요. 사다리꼴로.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붕 양식은 이렇게 좀 화려한 겁니다. 우진각 지붕에 여기에 맞배 지붕 올려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진각 플러스 맞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비스듬히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여기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팔 모양으로 생겼다.
네. 그래서 각을 합했다 해가지고 팔짝지붕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석사 무량수전 등등이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팔짝지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해 볼게요. 자기. 이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이 되는데 너무 백자 밋밋해. 사대부들이 뭐 하얀 순백자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청아백자를 유행시킵니다. 청아백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청아백자인데 청아백자 배중문호. 가운데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청아백자. 백자 바탕에다가. 그래서 청아백자다. 그래서 도자기의 우리가 순서는 맨 처음에 고려청자, 수수청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감청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말선초에 분청사기가 있었죠. 이 분발라 놓은 것처럼 광택이 별로 없는 분청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세기의 백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조선 후기 때의 청아백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뭐 목공예도 많이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의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19세기 때에 세도 정치가 되게 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못 살았죠.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희망을 어디에다 두냐면 종교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예언사상, 그 다음에 도참사상, 비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감록이 있죠.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올 건데 이러면은 굉장히 세상이 좋아질 것이야. 이 정감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홍경래의 난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미륵신앙이 있습니다. 미륵신앙. 세상을 구원해주러 오는 미륵불, 미륵신앙. 미륵신앙은 맨날 뭐 등장하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미륵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말기 때의 궁예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굿도 하고요. 무당의 굿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외래에서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다라는 거죠. 천주교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는 겁니까? 일요일마다 성당 가는 거예요. 가톨릭이에요. 그죠? 17세기 때의 천주교는 종교의 차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인 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이다 해가지고 서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신앙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 서학이 천주교가 특히 뭐 천주시리, 뭐 이수광의 지목유설의 천주시리 이런 데서 천주교가 소개가 되는데 왜 서양이 과학기술이 발전했을까 고 봤더니 과학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주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럼 얘네들을 왜 우대해줄까 봤더니 얘네들의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를 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간평등 사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남인계열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최초의 세례자예요. 정약용하고 천안 매부지간이죠. 이 사람이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주실이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좀 낮은 중인이라든가 상민, 부녀자 사이에 널리 확장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탄압을 하죠. 왜? 조상에 대한 제사, 이 귀신을 섬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당시의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다. 여기 보시면 평등사상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는데 대표적인 그 박해가 여러분들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순조가 즉위한 후에 바로 박해를 해요. 순조는 세도정치 기간 동안의 첫 번째 임금이죠. 정조의 아들이죠.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기 때문에 어린 임금 순조가 임금이 됐는데 안동 김씨가 섭정을 했잖아요. 외척이니까. 얘네들이 노론입니다. 영종 조치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노론들이 정조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야,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정조가 이뻐했던 남인 출신의 실학자들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천주교 좋아하잖아 해가지고 일으킨 박해가 바로 신유박해예요. 그러니까 신유박해는 어떻게 본다면 종교를 빌미로 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유박해가 일어났고요. 이때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세요. 천주교 탄압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데 교황청에 이 편지가 국경선에서 발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더욱더 나라가 발칵 뒤집히죠. 자, 천주교는 이 이후에도 박해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364쪽에 심화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신해 박해가 있고요. 신해 박해는 정조 때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경고로만 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해 박해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신유 박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해 박해가 있습니다. 기해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오 박해가 있는데, 헌종 때 병오 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그러니까 성직자죠. 가톨릭 성직자죠.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병오 박해 때에 세남태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시죠. 순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박해는 바로 그 흥선대원군 때의 병인 박해죠. 예, 병인 박해. 1866년도에 이로 인해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 1860년에 동학이 창제가 되는데 경주 지방의 잔반,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창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웠고요. 또 그다음에 서학이 유행하게 되면서 최재우가 왜 우리 동양에도 좋은 게 많은데 왜 서양 거 섬겨?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럼 동양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신앙까지 다 좋은 거를 갖다가 짬뽕 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짬뽕 시킨 게 동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천주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평등 사상이에요. 시천주. 자, 천주를 내 안에 모신다. 이 천주교가 천주교할 때 그 천주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그 신입니다.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 이것이 시천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것이 바로 평등 사상이죠. 그리고 보국 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 다음에 후천개벽.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자, 후천개벽이 바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 좋은 점을 가만히 두지 말고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좋은 방향으로 뜯어 고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이러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농민층에게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주교는요, 내세 사상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막 고생하는 거 언제 보상받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동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상받아야 돼. 현실 세계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해야 돼. 이런 내용들. 그럼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농민들이죠. 물론 뭐 어민들, 장사하는 상민들도 있습니다만 인구적인 비율로 농민이 제일 많았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농촌에 급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그럼 농촌이 제일 많았던, 농민이 제일 많았던 지역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남쪽 지방인 평야가 많은 삼남 지방이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으로 많이 번져나갔다. 그래서 정부는 혹세 무민죄로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을 무식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2대 교주 최시영이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그 다음에 용담유사, 이건 가사집이에요. 우리가 성당 가면 성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뭐 찬송가가 있고 있잖아요. 동학의 가사예요. 용감히 나아가서 싸우자 뭐 이런 어떤 으쌰으쌰 하는 노래를 만드는 이런 것을 통해로 해가지고 교단 정비하면서 교세를 확산합니다. 특히 이 동학 같은 경우는 포접제로 운영을 했어요. 포접제라는 게 뭐냐면 작은 단위가 접이고요. 이 접이 여러 개가 모이면 포가 돼요. 그래서 포접제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외세 반봉건 농민운동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동경대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동방에 태어나서 동방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돈은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니라. 하물며 땅이 동과 서로 구분되어 있으니 서쪽이 어찌 동쪽이 되고 동쪽이 어찌 서쪽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돈은 이 땅에서 받았으니 이 땅에서 먼저 펴나가면 자연히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니 어찌 이것을 서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동경대전. 동양에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문화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때의 학문 및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